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결집한 초박빙 승부 끝에 0.73%포인트 차로 승리했는데요. 오늘 알고리즘에서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지 분석하고 당선인이 만든 새 정부의 모습과 당면 과제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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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20대 대선 결과가 이제 새벽 4시쯤 확정이 됐습니다. 저도 거의 밤을 다 샜는데 두 분 개표 과정 지켜보면서 좀 마음감이 교차하셨을 것 같은데요. 승자인 김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그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요. 예. 왜냐하면 저는 내심 조금 더 벌어지지 않을까, 한 3% 정도는 벌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0.6% 그야말로 초박빙으로 나오니까 예. 그리고 과거 선거에 보면 저희가 출구조사에서는 앞섰으나 개표가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뒤집힌 경우가 많았거든요. 과거에는 사전투표함을 나중에 개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 하늘이 노래졌다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지옥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온 느낌,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요? 김용남 의원은 이제 그 검사 출신이시죠. 예. 네, 검사 생활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열심히 정치를 하시는데 이제 정치 역사는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예. 저희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감옥을 갔다 와서 학생 운동을 했다가 바로 이제 정치권에 거의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한 40년 있었고 87년 대선 때부터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선거, 지는 선거를 이제 두루두루 다 봤고, 그렇게 이제 오래 정치하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계시는데, 실망도 저희는 한 10분짜리예요. 이기는 기쁨도 10분짜리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출구 조사는 대체로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내부에서 출구 조사가 캠프에다가는 0.5%, 저는 이제 1% 안짝으로 결정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으니까, 예. 이기든 지든. 그래서 한 2% 안짝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한번 끝까지, 저는 지는 결과로 나올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도 2% 진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전투표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걸 보정한다고 해도 좀 안 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정 기법을 뭐 영업비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는데 보정 기법을 봤더니 거의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구조사 나왔을 때 0.6% 나왔고 당에서 캠프에서 환호를 부를 때 저거 좀 위험하다. 어쨌든 방송 3사가 그냥 뭐 그 널널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온갖 최상의 과학적 기법을 동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막 개표할 때 사전 투표. 그러니까 함을 먼저 했죠. 예, 사전 투표함을 먼저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장서고 있다가 50% 개표가 되면서 역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50% 가면서 역전이 되는 순간에 그게 9시 한 10시 11시쯤 됐습니다. 제가 아니, 기록을 역전된 봤는데 건 12시 그랬나요? 넘어서. 50.9%인가 개표됐을 때 역전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12시 왔다 갔다 하는데 사실은 그때쯤 역전이 되면서 다시 회복되기 좀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막판까지 보면서 한 2% 밀릴 줄 알았더니 0.8%에서 밀리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사전 투표한 개표함이 마지막에 좀 남아 있었더라고요. 관외 사전 투표. 예, 관외 그게 이제 더 우리가 유리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개표가 되면서 다시 좀 좁혀들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분들께 정말 감사한 게 국힘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이 3% 미만으로 자신들이 이기는 이런 그러니까 아주 3% 미만도 아니고 5%에서 심한 경우는 9%까지 이긴다 그랬어요. 그게 3월 2일까지거든요. 그런데 막판 5일을 남겨두고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판에 결집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유세가 집중력을 보이면서 막판에 이제 따라잡았는데 1% 안 된 결과가 나온 거는 결국은 민주당을 지지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역사가 퇴행의 길로 가는 것을 좀 막았던
이런 분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라.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움이 남으셔서 좀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용남 의원님, 예. 승자의 아량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가급적 입을 닫고 계세요. 원래 진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길게 하세요. 예, 그럼. 예. 불과 이제 24만여 표 오늘 차인데 김용남 의원에게 발언 기회 예. 주지 마세요. 예, 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역대 최소 격차 민심이 좀 담긴 그 민심이 두 당에 던진 어떤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저희는 승리는 했습니다만 더 겸손하게 만드는 투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뭐 선거 전을 거치면서 지금 되돌아보면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막판에 특히 선거 전략상 좀 과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승리는 했으나 보다 겸손하라 이런 뜻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이번 선거의 결과를 이제 한마디로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승리한 패배였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격차가 벌어질 수 있었는데 민주당의 조직력, 그다음 민주당이 지지한 분들이 막판에 잘 결집하면서 0.73%인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듯이 저렇게 이제 정치를 저런 마음으로 계속 하면 좋은데 이게 대한민국이 우리가 마지막에 국민통합정부도 제안을 했지만 48% 득표를 갖고 100% 권력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이른바 이제 독임 정부인데 예. 이것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폐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말 48% 나를 찍지 않은 윤석열 후보 당선자 입장에서는 나를 찍지 않은 52%를 늘 생각해야지 위험한 출발을 하지 않겠다. 그런 예. 지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5년 전 대선에 문재인 당시 당선자께서 41% 득표하셨죠. 그리고 그때 야당 그 후보들의 유승민 의원 후보까지 이제 합치면 52%를 득표를 했습니다. 야당 쪽에서. 근데 지난 5년을 회상해 보면 거의 뭐 110% 권한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 지적은 정말 뼈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이제 노출되지 않은 건데 언론에는 나왔지만 2017년 4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4월 초가 넘어가면서 안철수 후보의 추격이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무슨 캠프 내부에서 뭐를 했냐면 기록을 찾아보면요. 2017년 4월 15일 날 통합정부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정확한 워딩은 그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통합정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당시 한승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파전이니까 50% 정도의 득표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찍지 않았던 나머지 분들과 함께해서 통합정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통합정부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안 했죠. 그리고 또 대선에 이긴 다음에 234명의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이 있으니까 탄핵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제안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함으로 인해서 결국 문재인 정부도 독임 정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은 우리가 정말 뼈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잘 못했지만 좀 일찍 들으시지 이제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남이 반성한다 그러면 잘 듣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뭐 제가 진짜로 이거는 양보하겠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잘 못했던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역으로 이제는 타산지석으로 윤석열 정부에게도 이제 해당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때 탄핵 연대를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그때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계속 밀고 가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뼈아픈 실책이었다. 이런 말씀은 반성의 의미로 드리겠습니다. 자, 표 분석을 좀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뭐 세대별, 지역별, 또 성별에 따라 좀 표심이 갈렸는데요. 성별에서 주목을 끈 건 20대였습니다. 지상파 3사 추구조사 결과가 20대 이하 남성은 윤 후보를 58.7% 지지했고요. 여성이 또 58%가 이 후보를 선택했는데 20대 여성의 결집은 좀 선거 막판에 좀 이뤄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두 가지 당시 이제 현상이 제가 이제 그 선거 치르면서 그 와중에도 이제 김용남 의원하고 방송 아닌 상태에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냐 또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을 둘이 전화상으로 토론을 많이 했어요. 서로 그 판단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사실은
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에 대해서는 김영남 저뿐만 아니라 김영남 의원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정치를 이해하는 분들 이거 찬성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임박해갖고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냐면 이른바 이제 여성들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에서 남녀를 이렇게 구분짓고 그 차별을 강조하는 차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했는데 과연 그것이 여성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갈등 조장 정치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고요. 남초 커뮤니티에서조차도 자, 우리는 2030 실질적으로 우리가 젠더 갈등이 심하지 않고 다만 문재인 페미니즘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를 했지 이걸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하면서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이 자정작용이 이렇거든요. 2030 특히 20대를 보게 되면 이준석 표 갈등 정치, 젠더 갈등을 조장한 정치는 실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정치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6월 지방선거 할 때 지난해 6월 그 당대표 선거할 때 이준석 대표가 2030 남심을 등에 업고 20대 당원이 대고 들어왔거든요. 요때로 공소시효가 끝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사회 갈등을 조장하면서 하는 트럼프식 갈등 정치는 좀 끝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레 현명한 국민들이 경종을 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거 이후에도 뭐 각종 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젠더 갈등이 좀 뚜렷해지는 모습인데 정치권이 좀 나서서 해결하고 좀 봉합해야 될 그런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정말 큰 숙제를 안았죠. 지금 20대에 있어서는 남녀 간의 후보별 그 투표 결과가 20% 이상 갈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젠더 이슈가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 어디냐면 20대부터 50대까지 여성에서 다 밀렸어요. 예. 그러니까 60대 이상에서만 여성분들이 이재명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진 분이 더 많고 50대 이하에서는 다 졌어요. 여성 투표 결과. 이거는 정작 당선자께서는 프로포즈 할 때 내가 평생 집밥을 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고 별명도 뭐 윤주부라는 별명도 붙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는 마초 정당 이미지가 지금 씌워진 것이거든요. 이거는 빨리 지워야죠. 이건 만약에 이 이미지가 굳어지면 앞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대중정당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조속히 빨리 해결해야 될 큰 숙제를 안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초 정당이라고 하는 이미지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마초이즘 자체가 전 근대적이고 시대의 흐름에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라고 딱 집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당에서 2030 젊은 세대 속에서 밀리다가 이준석 대표가 20대 당원들을 많이 들어오면서 그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성들이 정치적 의사표현에 소극적일 뿐이지 결코 남성들에 비해서 정치의식 수준이 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2030 남성 중심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강요하면서 그쪽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마치 정치적으로 프론티어고 파이오니고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다 보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요 4050쯤 가면요 남성들이 큰 목소리를 내지만 전체 여론을 타고 가는 거는 아주 조용하면서 소리 내지 않고 있는 주부의 힘이 무척 세거든요. 지역에서 선거해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여성 중심으로 표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 중심으로 간다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 갈등 정치를 하면요 2030 젠더 갈등이 막상 현장 가면 없잖아요 별로. 그러면 정작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저렇게 없는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부동산 문제 우리가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 그다음에 청년들 일자리 없는 문제 사회 불평등 문제 이런 게 다 숨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젠더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는 눈을 막아버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젠더 갈등을 증폭시킨
이준석 정치하는 당대표는 정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남 의원님. 이준석 대표하고 좀 반대적 입장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이준석 대표 본인 다 아니, 우리끼리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선거전을 이경재 앵커님,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이때는 좀 가만 계셔 주세요. 예. 아니 그 선거전을 거치면서 제가 생각한 방향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제가 제동을 걸었습니다만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뭐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이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난 선거를 좀 복귀하면서 앞으로 고쳐야 될 점 이런 걸 찾아서 다시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준비를 해야겠죠. 예. 젠더 갈등을 조장한 정치권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종의 뜻을 던져야 되는 건 맞죠? 아니 결과가 그렇게 그 말씀 나왔지 해주셨고요. 않습니까? 예. 아니 반복하는 결과가. 겁니다. 그런 거. 네. 자, 표 분석 하나만 더 질문 더 윤석열 던져.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스탠스가 좀 이상해지셨는데 아, 그전엔 저는 항상, 예, 그전엔 제 쪽에 서 있다가 이제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는 공정했습니다. 듯한. 예. 위험한 발언을 하시네요. 예. 표 분석에 관한 질문 하나만 더 던지겠습니다. 지역별 표심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충청권 표심이 당락을 갈랐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영호남 결집 양상도 되풀이됐는데 PK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선전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어떤 특이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 선거를 분석해 보면 과거에는 저희가 서울 선거가 더 어렵다고 했거든요. 서울보다는 경기도가 좀 낫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이번에도 서울에서는 약 5% 정도 예. 이겼고 경기도에서는 또 거꾸로 5% 이상 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서울 인구가 사실은 꽤 많이 줄었죠. 줄었어요. 경기도로 많이 편입됐고요. 예. 그러면서 경기도로 그 인구가 유입된 거의 경기도에서 그 인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인구 구성으로 따지면 서울보다 경기도가 약 300만 명 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좀 끌어올려서 회복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은 그 과제도 또 예. 남게 됐죠. 예. 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 저희가 5% 졌습니다. 역대 선거에서요. 서울에서 지고 선거에서 이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5% 졌는데 전국 선거는 0.73% 졌거든요. 서울에서 5%라고 하는 막대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73% 졌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무척 선전을 했다. 그다음에 서울에서 5% 진 이유는 뭐냐? 역시 부동산 정책이다. 그러면은 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급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바꿔보려고 했지만 이것이 이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결국은 증세 효과가 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파고 들어간 것에 실패했다. 그다음 두 번째, 경기도 인구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인구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무척 젊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살기 힘든 청년 세대들이 젊은 신혼부부나 젊은 예. 부부가 경기도로 많이 이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좀 고령화됐고 점차 고령화되고 있고 경기도는 좀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는 지역별 문제보다도 세대 간 표심이 완전히 이렇게 나뉘는 부분에 대해서 영원하면 오히려 지역 감정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세대 간 50대와 60대 이상 이렇게 60대 이상이 완전 보수화되고 50대까지는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이런 세대 간 갈등 구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정치권에 던져진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투표를 이제 분석해 봤고요. 잠깐 영상 보고 토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당선 이후 이틀 동안의 일정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당선인과 새 정부는 표심에서 나타났듯이 가장 뚜렷하게 갈린 대립의 구도에서 또 화합과 협치를 꼭 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소감을 듣고 이 부분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을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통합을 이제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모습은 인사와 정책에서 나올 텐데요. 첫 시험대는 인수위 구성일 것 같습니다. 현재 인수위원장으로 이제 안철수 대표 또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이름이 좀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안철수 대표는 무엇라도 역할을 하시겠죠. 예. 이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총리 얘기도 나오고 당대표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게 다 쉽지는 않아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총리는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서 과반수 이상의 그 동의를 얻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당대표 문제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이 합당이 어떠한 형식으로 되느냐 예. 그리고 뭐 새로운 당대표는 지금 논할 수 있는 시기적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아예 광역단체장으로 출마를 하냐. 그건 정말 뭐 당원들의 선택 아니면 국민의 선택을 예.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인수위원장 물망에도 오르고 당선인께서 정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인수위원장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국회나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인수위원장은 자리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임기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인수위원장 거쳐서 다음 단계도 갈 수 있는 예. 부분이고요. 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의 역할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윤석열 후보 당선자가 당선 첫 일성을 통합이라고 했거든요. 예. 저거는 대잡입니다. 모든 2007년,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당선자들은 다 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 통합정부를 시행했던 것은 97년 DJP-연합,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통합정부를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통합정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에겐 두 가지 큰 아킬레스건이 있거든요. 일단 정치 초보자입니다. 그 다음에 172석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여소야대 정부 이 정치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는데 통합의 제1의 통합은 뭐냐면요. 당내 통합입니다. 제가 국힘 내부를 보면요. 윤석열 후보의 선거운동 와중에 국힘 의원들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반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반은 우려의 뜻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우려의 뜻을 보였는데 그럼 윤석열 후보는 먼저 당내 통합이 필요한데 첫 번째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 실장을 임명하는 순간 아차 이거 위험한 출발점에 서 있구나. 장제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정치 행태를 보면요. 갈등이 항상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장제원 의원을 당선자 비서실장으로 내세우고 당을 통합하겠다? 저는 등골이 등에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당선인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것과 너무 엇박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과의 통합, 국론 통합을 이루기 앞서서 당 통합을 먼저 해야 되는데 당내 통합의 의지와 이런 시그널이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 예. 글쎄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지금 하신 말씀에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많은 대중들이 우려를 표하는 것은 사실은 가족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가족 문제는 대선 기간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정작 후보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만 이재명 후보께서도 뭐 장남 문제도 있었고 그 사실 아시겠지만 자식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로 어떤 직책에 있어서 그 사람의 결정적 하자로 볼 수 있는지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한 게 아니고 그 당선인 비서실장 그러니까 예. 길어야 2달짜리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보다 좀 편하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신뢰관계가 형성된 의원에게 2달짜리 자리를 준 거라 그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보실 일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제원 의원이 가족사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김용남 의원께서 상기시켜주셔서 한번 찾아보겠고요. 두 번째로 저는 출발의 성격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은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게, 권성동 의원은 뭐라 그랬죠? 윤핵관이라고 하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하면서 예. 실질적으로 우리 핵심적으로 직함도 없이 한 3명의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 그다음 정진석 의원. 직함도 없이 윤핵관이라고 하는 것에 비판의 화살이 왔었는데, 지금 내가 인수위 들어가게 되면 무슨 더 많은 이 원성을 사겠냐? 난 인수위 안 들어간다. 이게요, 뭘 연상을 시키냐면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상득 형이, 만사형통 이상득 형이 인수위에 전행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저항하면서 나왔던 분이 고 정두원 의원과 정태근 의원이거든요. 예. 지금 보게 되면 마치 장제원 의원 지금 그 당선자 비서실장은 그때 당시에 인수위, 물론 인수위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장제원 의원이 인수위 오거나이즈 하는데 다 관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때 이상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수위원을 짠 게 이명박 대통령 실패에 신호탄을 쌓아올린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제원 비서실장을 임명한 건 김용남 의원도 동의하듯이 갈등 정치의 시작이다, 이것은.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빨리 이 방향을 선회를 해서 인수위도 윤핵관 중심이 아니고 당내 통합을 하려고 하는, 그다음에 그 캐비넷도, 정부 조각도 당내 통합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 국민 통합을 보여주는 그런 조각을 해야 된다. 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인수위원장이 아니고 비서실장에 임명을 한 건데, 물론 비서실장이 인수위원장을 소위 윤핵관이란 분이 가게 됐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이 선거 내내 나온 얘기입니다만 윤핵관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하기 시작해서 예. 마치 그게 나쁜 것처럼 그 인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핵심 관계자는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청와대에도 핵심 관계자가 있는 것이고, 그 이재명 후보도 역시 선거를 치르면서 측근들, 가까운 분들이 그 주위에 포진했던 것이고, 근데 이걸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마치 그게 없어야 되는 것처럼 예. 이미지가 심어졌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을 핵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자들로만 일을 하는 게 이제 비판을 받는 부분이고. 아니죠. 지금 그 이경재 MC 지적보다도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상징성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가급적이요, 핵심 관계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핵심 관계자들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문고리 3인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공조직 멤버였었어요. 공조직 멤버인데 전체 공조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사결정이 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 분들이 공조직 멤버가 아닙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어떤 우려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측근들,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반대하는 세력을 보면서 통합으로 가자라고 하는 건 날 반대하는 세력을 봐야 되는데, 나만 지지하고 내 말에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인사 코드 중심의 정치를 하겠냐 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판을 듣고 좀 반성을 하고 그렇게 우려하는 거죠. 그렇게 사실 윤석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우려의 소리인데, 여기서 이견을 달 생각을 하지만 가서 좀 전해주세요. 네. 아니, 물론 널리 의견을 청취하고 어떤 인선을 함에 있어서 인재풀을 넓게 가지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윤핵관이라고 소위 지칭되는 분들이 다 현역 국회의원인데 공조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요, 대선 캠프에서 그분들이 그 직함이 없었죠. 그리고 널리 인사를 중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김용남 의원의 오늘 얘기는 거의 대선 주자급이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읽힐 수 있고요. 주말 지나서 이제 인수위원들이 발표가 되니까 또 지켜보겠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인수위원회 들어가나요? 아니, 저는 뭐 지금 하는 일도 있고. 핵관이 아니어서 안 됩니까? 예, 저는 뭐 핵관은 아닙니다. 자,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통합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데, 당장은 좀 현 정부가 좀 각을 세웠던 지점에선 전면 개편의 의지가 좀 강한 것 같고요. 여기서 좀 가장 큰 난제는
뭐라고 좀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사실은 국회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극히 제한적이죠. 뭐 어떤 정책적인 면도 있고, 뭐 그게 부동산 정책이 됐던 세금 문제가 됐던 규제 완화가 됐던 사실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새로 출발하는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풀어야 될 난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 지적입니다. 그 민주당 172명의 의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이번에 이제 선거에서 박빙으로 졌지만 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발목 잡는 듯한 행태로 나가게 되면 당장 코앞에 있는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그 민주당에 그 표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문제는 지적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계속 얘기하는 게 국회 경험이 없고 정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있는 그 경험이 27년 검찰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유세 때 임박하면서 막판에 좀 그 몰리니까 초조한 상황에서 나왔던 그 거칠은 언사들, 그다음 거칠은 행태들 이런 게 혹시 통치 이념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무척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불행해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시그널이 장제원 비서실장을 임명한다든지 장제원 비서실장도 얼마나 그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 보면요. 전 너무 포악한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인사가 된다고 한다면 또 정치가 그런 분들 중심으로 된다고 한다면 저는 윤석열 이 대통령 체제에서 이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모습도 관심인데 이제 패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잘 싸웠다라고 평가하는 분위기 되는 것 같고요. 젖잘 쌉니다. 예. 졌지만 잘 싸웠다. 일단 뭐 저 지도부는 총 사퇴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분위기를 좀 추스르고 재정비하는 수준으로 가자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예, 저는 송영길 대표 이제 그 승리한 패배라고 하는데 그럼 승리한 요인을 뭐로 볼 것이냐? 첫 번째 민주당을 지지했던 당원들과 국민들의 열의, 집중력. 그다음 두 번째 후보의 막판 집중력 있는 유세. 세 번째로는요. 송영길 대표의 부상 투혼입니다.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 전 처음부터 반대를 했죠. 근데 이제 뭐 사퇴를 해서 이 사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보고 다만 이미 사퇴는 됐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질서 정연한 수습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 벌써 내부의 당권을 갖고 당권 투쟁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예. 갈등 요소를 증폭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계파별 싸움을 보이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밖에 있는 민주당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빅스피커들이 빅마우스들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은 민주당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지지자들의 이런 그 아주 열화 같은 그런 그 견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큰 대립 없이 좀 일사불란하게 전열을 정비하면서 상황 정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작은 격차로 졌기 때문에 더 크게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물론 뭐 민주당 사정이라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전 지도부가 사퇴를 했어요. 근데 바로 지금 이재명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민주당 당내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대표가 질 수 있죠. 근데 그 책임은 두 번째겠죠. 누가 뭐래도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후보 본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 이하 지도부가 사퇴했는데 가장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는 후보가 패배하자마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당을 이끌어야 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거 보니까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고 결국엔 패권 투쟁에
진정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부에서 뭐 서울시장 후보도 얘기가 나오는데 끝으로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뭐 정치적인 미래 잠깐 좀 언급해 주시죠. 지지자들이 이제 그 아쉽고 섭섭한 마음으로 100가지 익명식 제안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비대위원장으로 모신다거나 서울시장 도전한다거나 다 근거 없는 설에 불과합니다. 예. 다만 지지자들이 여러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아직 입장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이거죠. 58세. 정치를 그만두기 너무 젊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 상황이 본인의 잘못으로 본인의 부덕으로 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감하면서 좀 천천히 좀 여유 있게 향후 정치적 예. 입장을 좀 밝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오늘 시사톡 알고리즘 오늘까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두 분 뭐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